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프레스룸 풀시트로 먼저 살펴봅니다. 두 차례에 걸친 경기도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이재명 청문회로도 불린 이번 국정감사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의 전두환 씨 언급을 두고 토론회에서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윤 후보 이딴 비판에 오늘 뒤늦은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잠시 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오후 우주를 향해 날아갑니다. 발사 준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동시에 소환된 대장동 특혜의혹 핵심 4인방, 길거리에서 통화하다 맨홀에 빠진 사연 등 얘기 이어갑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오후 발사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 나로 우주센터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준비 상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채 기자. 네, 저는 누리호가 발사되는 나로 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발사가 될 텐데, 자, 변화 아직까지 이 발사하는데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발사대에 고정된 누리호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이시죠? 어제 발사대 기립과 고정, 연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됐고요. 잠시 후 연료와 산화제 주입이 있을 예정입니다. 발사 25분 전에는 발사 자동 운용을 위한 점검에 들어가고요. 발사 10분 전에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돼서 누리호 스스로 발사 자동 운용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현재 이곳의 날씨는 보통 수준인데요. 누리호 발사의 완벽한 상태는 아니지만 영향을 미칠 만큼 나쁜 상태도 아닙니다. 이곳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현지 주민들의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순수한 우리 기술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자부심을 갖고 성공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성공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도 좀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알려진 발사 시간 오후 4시예요. 자, 이 시간에도 변화는 없는 건가요? 네, 조금 전 12시쯤 끝난 제4차 발사관리위원회에선 오후 4시 발사 계획을 유지했습니다. 잠시 후 2시에 마지막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최종 발사 시각이 결정됩니다. 날씨 조건 확인 정도가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상의 날씨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그 고도 10km 이상의 그 고공풍에 대한 분석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고요. 발사 후 16분 안에 누리호의 운명이 결정되고요. 하나의 변수만 예상을 벗어나도 누리호는 궤도를 이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할지 확인까지는 30분이 걸릴 전망입니다. 엔진과 탱크, 발사대까지 모두 우리 손으로 만든 누리호가 잠시 후 우주로 역사적인 첫 비행에 나섭니다.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오후 발사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 나로 우주센터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준비 상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채 기자. 네, 저는 누리호가 발사되는 나로 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발사가 될 텐데, 자, 변화 아직까지 이 발사하는데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발사대에 고정된 누리호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이시죠? 어제 발사대 기립과 고정, 연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됐고요. 잠시 후 연료와 산화제 주입이 있을 예정입니다. 발사 25분 전에는 발사 자동 운용을 위한 점검에 들어가고요. 발사 10분 전에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돼서 누리호 스스로 발사 자동 운용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현재 이곳의 날씨는 보통 수준인데요. 누리호 발사의 완벽한 상태는 아니지만 영향을 미칠 만큼 나쁜 상태도 아닙니다. 이곳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현지 주민들의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순수한 우리 기술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자부심을 갖고 성공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성공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도 좀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알려진 발사 시간 오후 4시예요. 자, 이 시간에도 변화는 없는 건가요?
네, 조금 전 12시쯤 끝난 제4차 발사관리위원회에선 오후 4시 발사 계획을 유지했습니다. 잠시 후 2시에 마지막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최종 발사 시각이 결정됩니다. 날씨 조건 확인 정도가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상의 날씨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그 고도 10km 이상의 그 고공풍에 대한 분석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고요. 발사 후 16분 안에 누리호의 운명이 결정되고요. 하나의 변수만 예상을 벗어나도 누리호는 궤도를 이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할지 확인까지는 30분이 걸릴 전망입니다. 엔진과 탱크, 발사대까지 모두 우리 손으로 만든 누리호가 잠시 후 우주로 역사적인 첫 비행에 나섭니다.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누리호 개발 과정만 약 12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공을 참 많이 들인 사업인데요. 자, 윤지영 기자. 네. 그런데 이 사업 누리호 발사 실패냐 성공이냐 확인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발사가 되면 이 발사를 성공할지 아닐지를 판가름하는 시간 단 16분 7초만 걸립니다. 아이고. 발사의 성패 여부는 누리호가 고도 600에서 800km에 진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인데요. 이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출발을 해서 이 700km 고도의 목표 궤도까지 도달하는데 초속 7.5km로 약 16분 7초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고도에 진입을 하게 되면 고도에 진입을 했는지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이 성공 여부에 대해서 발사 이후 약 50분 이내에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앞서 중계에서 보신 것처럼 발사 시각은 발사 1시간 반 전에 구체적으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오후 4시 발사가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 앞서서 연료 주입이 늦어지면서 발사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 발사위원회는 현재까지는 예정대로 4시 발사 일정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고요. 이 대기 상층부 바람 세기가 이 마지막 변수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누리호는 엔진, 탱크, 발사대까지 모두 우리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약 37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요. 이 37만 개의 부품이 모두 제 기능을 발휘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성패는 아직까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발사에 성공한다면 세계에서 7번째로 자체 기술력으로 중대형 우주 발사체를 개발한 국가에 우리나라가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자, 지금 영상에 우리 누리호 위풍당당하게 발사대에 기립하는 모습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 자, 지금 저 모습 우리 누리호의 모습인데요. 잠시 후 오후 3시 50분 저희 MBN에서도 누리호 발사 모습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누리호 발사 성공을 기원해 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의 빵 선물. 김원미 기자. 네. 층간소음의 빵 선물. 저는 매치가 안 되는 키워드인데 무슨 얘기일까요? 네,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말 집에서 있는 시간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 문제로 층간소음이 참 많이 대두가 되고 있죠. 근데 보통 저희가 이 뉴스에서 이 층간소음을 다룰 땐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서 어떤 뭐 흉기가 등장을 하고 범죄 문제가 이렇게 좀 다루게 되는데 안 이번엔 좋은 얘기들만 들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되는 상당히 따뜻한 소식을 좀 갖고 왔는데요. 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지금 저 사진이랑 같이 올라왔는데 네. 너무 좋은 이웃을 만나서 이 기분이 좋아서 살짝 올려봐요라는 한 아이 엄마의 글입니다. 네. 지금 보신 저 사진은 이 아이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직접 쓴 손편지인데 이 저 손편지랑 같이 이 친정에서 감을 따서 이 보내줘서 그 감을 좀 같이 담아서 아유 저희 아이들이 좀 시끄러운데도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뜻으로 이 문 앞에 이렇게 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이 집 앞에 난데없이 빵봉지가 하나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빵봉지랑 같이 할아버지가 또 직접 이 편지를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오. 너무 짧은 글이었습니다만 바로 지금 보시는 저 빵들인 건데 매번 참 감사합니다. 이 혼자 외롭게 사는 늙은이는 시끄러움도 다 위안이 됩니다. 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이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참 짧은 편지긴 합니다만 이 마음이 그대로 이 전해지는 그런 내용인 건데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이 요즘 이런 일이 흔치 않은데
이런 게 이웃이다. 갑자기 눈가가 촉촉해진다. 뭐 이런 분이 정말 진정한 어르신이다라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요. 사실 저도 집에 애가 둘이 있거든요.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아랫집에도 아이고. 이 밤잠에 없는 저희 애들 새벽이든 밤이든 쿵쾅거리고 뛰어다니는데도 아유 애들 다 그렇죠라고 말하는 이 저희 아래층에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윤기호 의원님, 참, 이 아랫집에 사시는 분한테 참 저희가 뛰는데도 항의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도 보내고 이걸 받아서 또 혼자 외롭게 사는 늙은이에게는 시끄러움도 위안이 된답니다. 이러면서 또 빵 선물을 하고 이런 분들 같은 마음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어요. 그러게요. 참 훈훈하네요. 우리 김은미 기자 아래층에서 하는 분은 빵보다 더한 선물을 지금 방송에서 저렇게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받은 거고 아주 또 극단적인 뭐 갈등과 충돌이 지난번에 여수에선가요? 있었죠. 뭐 있었잖아요. 그런 뉴스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 조금만 역지사지하면 이런 거 이렇게 훈훈한 저 아래층에 사는 저 어르신의 저 답 한마디가 네. 온 동네 사람들 그리고 당사자들을 얼마나 지금 훈훈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게 좀 저는 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왕 이 층간소음 얘기를 하니까 우리 그 층고라는 것 때문에 사실 너무 가까이 붙이고 그다음에 층과 층 간의 사이에 뭐 뭔가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데서 줄이는 비용이 이런 사회적인 비용으로 연결된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건설사 아니면 뭐 아파트 개발업자 모두 다 좀 이렇게 상대를 생각하는 쪽으로 좀 만드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다시 한번 읽고 싶네요. 혼자 사는 늙은이에게는 시끄러움도 위안. 국감 마친 이재명 대장동 4인방은 재소한 두 차례에 걸친 경기도 국정감사가 끝이 났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이재명 청문회라고도 불리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죠. 이번 국정감사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국정감사는 인사청문회가 아닙니다. 도지사의 직무와 아무 관련이 없는 과거 시장의 업무, 또 개인의 사생활, 무제한적인 질문과 공격이 있었는데 가능하면 답변을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묻는 대로만 이렇게 답변을 발표했을 해주세요, 겁니다. 지사님. 여기가 범죄인 취조하는 제가 것도 묻는 아니고 것만. 정인, 네,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이게 답입니다. 알만한 분이 왜 자꾸 답변하는데 끼들고 난립니까? 1분도 안 됐는데. 나름대로 사회자요. 내가 뭐 MC입니까? 사사건건 그렇게 하시면 시간 계속 늘어집니다. 그럼 발가락질 할까요? 증인님, 잠깐만요. 이번에 여당 마이크 빼세요. 민주당 의원들께서 왜 항의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좀 저는 안 됩니다. 그게 본인들 말씀인 것 같아서 그랬어요. 저는 양의 네. 탈을 쓴 일이 양두구육. 아까 천공스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정리 좀 그렇게 하고 해주십시오. 싶어요. 미래를 다 내다보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거 와서 네.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나쁘지만 앞으로는 3년 후에 오를 거니까 첫날 질의보다 좀 뭐랄까요? 기대치 이하라고나 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자, 이번 두 차례에 걸친 경기도 국정감사 공방도 컸고요. 쟁점도 많았습니다. 이 많은 쟁점들 가운데 한 가지만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김원미 기자. 네. 자, 이번 국감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지금 저 뒤에 나오는데 이 조항 가지고 공방이 상당히 컸어요.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서 이재명 지사의 배임 혐의까지 지금 거론하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말씀하신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 바로 이 조항이 갑자기 왜 나왔느냐. 사실 이 이재명 지사가 이 지난 18일 날 있었던 이 행안위 국감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라 추구하지 않은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야당이 바로 그게 배임입니다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
어제 역시 이 부분을 두고서 또다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지난 국감 때 초과 이익 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누가 말하지 건의를 한 않았습니다. 겁니까? 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당시에 자, 우리가 초과 회의록 이익 좀 조항 줘보세요. 아까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건의했습니까? 건의를 받았는지 제안했는지를 제가 모른다니까요. 민간의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지사님은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지사님은 안 게 뭐가 있습니까? 시장으로서 안 게 전혀 없는데 그러면 무능한 거죠. 그러면 대통령 후보로 지사님이 적합하겠습니까? 저도 이런 식으로 질문만 하고 공격만 하고 답을 안 하면 앞으로는 아예 이 기관 위임 사무, 보조 사업 외에는 아예 답변을 안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 방금 보신 영상에서 굉장히 팽팽한 정말 긴장감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인 건데 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굉장히 저돌적으로 물어봅니다.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 어떤 직원이 건의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재명 지사, 난 모른다. 난 당시에는 이런 일을 전혀 몰랐었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돼서 내가 이걸 보고 알게 된 사항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김은혜 의원이 이 거듭 계속해서 이거 배임 아닙니까? 라고 계속 이 추궁을 이어가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예정 이익이 3,600억 정도에서 그 절반인 1,800억 정도를 이 고정적으로 이 받는 걸로 확정 이익으로 한 건데 상대 몫이 혹시 더 커지게 되면 이걸 가정법으로 한 상태에서 더 받아야 된다라는 조항을 이런 실무 의견을 안 받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입니까? 라고 이 반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앞서서는 직원 건의를 안 받았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더니 왜 이제 와서 모른다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굉장히 거세게 이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서 지난 18일이죠.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는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게 팩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간부선에서 미채택된 것이고 나는 들어본 일이 없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위증을 했다라면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라고 오늘 아침 회의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국감 이후에 SNS를 통해서 나름 또 팩트체크라고 올렸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 국정감사가 한 오전 10시쯤 시작을 해서 이 점심시간에 잠깐 정회하고 이 식사를 마친 뒤에 다시 오후 한 2시쯤 보통 이 속개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방금 보신 그 김은혜 의원과의 이 설전이 어제 오전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이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한 시각 어제 낮 이 12시 30분쯤에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 팩트체크. 언론 보도 정정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이었었는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라 이 초과이익을 환수하자는 의견을 채택하지 않은 미채택이다. 때문에 이 부분 분명하게 언론에서 제대로 좀 보도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성남시 몫을 미리 확정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을 했고 이 초과이익 환수 내용은 공모 내용이랑 어긋나기 때문에 넣을래야 넣을 수 없는 상황이었었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국감이 채 다 끝나기도 전에 점심시간을 빌어서 이 자신의 SNS에 반박글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월요일부터 이 국정감사 소식 쭉 전해드렸고요. 오늘도 이제 쟁점 사항 한 가지 좀 짚어봤는데, 자, 이번 경기도 국감 두 분 위원님들께 총평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국감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참 여러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보니까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국감으로 이재명 지사가 100억 원의 광고 효과를 봤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또 이 대장동 일타 강사로 유명하죠. 원희룡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자, 먼저 윤경호 의원님은 이번 두 차례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이재명 후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재명 후보가 선방을 했다.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공격을 못했다. 저는 국정감사의 속성상 여야를 떠나서 사실 피감기관에게 국회의원들이 우위에 서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밖에 없는 게 국정감사거든요. 네. 좀 심하게 얘기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높은 위치에서 공을 차고 그 공은 조금만
힘을 건드려도 아래로 그냥 굴러가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피감기관들은 높은 위치에서 공격을 하는 국회의원들의 방어에 주력을 해야 되는 거고 아무리 대통령 후보지만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지만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지사로서는 그런 위치에서 이번 국감 두 번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18일 행안위 때는 국민의힘은 여실히 역할 분담이 안 되는 우리 소 의원께서 그때 지적하셨죠. 제가 봐도 질문한 거 또 하고 질문한 거 또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으로서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로서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나름대로는 꿰고 있잖아요. 그 꿰고 있는 거에 대한 논리를 일관성 있게 쭉 방어를 하는 거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기서 한번 찔끔 저기서 한번 찔끔 이렇게 중구난 방식으로 질문을 하다 보니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또 하나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제보나 이런 거를 터뜨림으로써 뭔가 한 건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보도됐습니다만 백현동이라는 곳의 추가 개발 이것도 얼마든지 대장동 관련해서 꼭 대장동만이 아니라 성남시 전반 그다음에 경기도 도정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제대로 국감장에서 건드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완패까지는 아니라도 제가 보기엔 이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는 이번 두 번의 국감에 정면 돌파를 함으로써 나름대로는 한 건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남아있는 게 방금 앵커가 마지막에 지적한 것처럼 국정감사는 위증에 대한 고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청문회나 또는 한시적으로 만들어지는 특위에서는 위증에 대해서 고발을 해도 이게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국정감사에서는 상설 상임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계속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몇 번의 답변에 처음에는 맞냐 틀리냐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식의 추궁을 당하다 나중에 기억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바꾼 건 다 그런 걸 의식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조목조목 아마 위증에 대해서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이 계속 공격을 할 텐데 그게 과연 대선 국면까지 이어질 만큼 큰 무게를 가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두 번의 국정감사는 이재명 지사의 정면 돌파 그리고 국민의힘의 뭐 반쯤의 패배 뭐 이런 정도로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흥미로운 비유를 했네요. 과거에 이제 히딩크 감독 시절에 프랑스한테는 5대0으로 졌고 독일한테는 3대2로 졌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와 비슷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소종섭 위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체적으로 뭐 이재명 후보가 선방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방이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에게 일정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뒤엎을 만한 어떤 새로운 부분을 국민의힘 쪽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 여권 지지층에게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의 목소리가 쭉 전달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중도층을 설득하는 데까지 과연 이재명 후보의 이런 이번 국감에서의 발언이 효과가 있었는가? 그 부분은 저는 좀 의문이라고 듭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재명 후보가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이해는 하는데 그것을 실체적인 진실로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인데 특히 이번 이재명 후보의 답변 중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2억 5천만 원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나 지금 조금 아까 얘기했던 초과이익 환수 관련해서 그건 그 간부선에서 미채택한 거고 나는 들어본 일도 없다. 이 두 개의 답변이 향후의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하우나 김현장이나 LKB 같은 큰 법무법인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전체 변호사비가 2억 5천이라는 부분이 일반적인 어쨌든 법조계의
이 변호사비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는 제기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초과이익 환수 부분은 이 부분은 만약에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만약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 조사에서 그때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 관련해서 지금 이 어떤 개인이 건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본부 1팀, 2팀에서 입장을 초과이익 환수 조항 넣어야 된다라고 했고 그걸 개발본부장을 통해서 기획본부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하나의 조직적인 프로세스 속에서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다시 그 부분이 그걸 뺀 것으로 만들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본부에서 야 이러면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해서 그 문서를 그대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게 압수수색에서 드러난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어떤 또 다른 인물이 이게 그 당시에 이재명 시장 쪽과 논의를 해서 이렇게 하기로 한 거다라는 진술이라도 하나 나오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여전히 몇 가지 지뢰밭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또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 대장동 개발의 이슈에서 벗어났다라고 아직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엇갈리는 평가 속에 국정감사라는 큰 산 하나를 넘은 이재명 후보, 이제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윤정 기자,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도지사직 사퇴라든지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이라든지 향후 일정에 대해서 참 궁금한 점들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선 후보로 예비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지사직을 사퇴해야만 합니다. 그런 만큼 송영길 대표도 이재명 후보가 이번 주 중에 지사직을 사퇴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재명 후보 이르면 내일, 늦어도 오는 25일에는 지사직을 사퇴하고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앞서 앵커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를 언제 만날지 여부입니다. 네. 지금 경선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워낙 깊었고 또 이 현재 각종 여론조사 결과들이 이 지사에게 불리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층을 끌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이 현재까지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캠프 해단식에서 마음에 좀 맺힌 게 있었다라면서 섭섭함을 드러낸 게 공식 입장의 전부입니다. 이때 모습 다시 한번 보시죠. 요즘 저건 아닌데 싶은 일들이 벌어져서 제 마음에 좀 맺힌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정도로만 표현하겠습니다. 동지들에게 상처 주지 마셔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경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는 하나의 강물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안 볼 사람들처럼 모멸하고 인격을 짓밟고 없는 사실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유린하는 것, 그건 인간으로서 잔인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정치할 자격이 없는 짓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캠프 해단식 이후에 지금 두문불출한 상황입니다. 이 보도들에 따르면 현재 아내와 단둘이 지방 여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달 중에 다시 여의도로 복귀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두 후보의 양자회동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선언을 할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이 후보 측은 아무래도 이 양자회동에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조만간 만남을 하자라는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아직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네. 또 국감에서도 사실 속 시원하게 이 의혹이 해소가 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양자회동에 응할지 응하지 않을지 그 정치적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요. 이재명 후보에게 계속해서 따라붙는 의혹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바로 조직폭력배와의 연루설입니다.
이동석 기자. 이게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조직폭력배 출신인 박철민 씨라는 사람의 제보에 의해서 이게 불거졌어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물론 선을 그었죠. 그 이후에 이 박 씨의 변호인인 정영화 변호사라는 사람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추가 폭로를 했더군요. 네, 맞습니다. 장영하 변호사, 이재명 지사와 신원불상의 남성이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계속해서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무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재명 시장, 당시 시장이 머물던 사무실인데요. 네. 이재명 시장의 명패를 저 사진인가요? 저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사진인데요. 장영하 변호사는 해당 남성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조직폭력배로 의심된다고 이렇게 전했는데요. 장영하 변호사의 목소리 저희가 준비해봤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이 얼굴이 좀 가려진 이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데 조폭으로 추정이 되죠. 이렇게 책상다리 하고 걸터 앉고 거기에 이 이재명 지사 민정 후보가 웃으면서 이렇게 서 있는. 지금 판사 출신 변호사님이신데 이렇게 근거 없이 말씀을 하셔도 되는 건지 확인을 좀 그거는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조폭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조폭으로 의심된다.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는 저분이 누구신지 확인 좀 해달라니까요. 누군지 조폭인지 아주 친한 친구일 아닌지. 수도 있잖아요. 친한 후배일 수도 있고. 물론 그렇죠.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조폭이 아니고는 저렇게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누구나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 사진은 누구한테 제공받으신 건가요? 가로세로 연구소의 그 가세현 방송에서 봤고요. 이 사진은 인터넷상에서 찾아서 여기다 올린 겁니다. 예. 네, 정확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으면서 저렇게 추정된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진을 최초로 보도한 곳 바로 가로세로 연구소입니다. 유튜브 채널인데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책상에 저렇게 발을 올리고 있다는 저 모습을 봐도 그래도 저 사람, 보통 사람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캠프에서는 지금 저 사진에 대해서 저거 가짜 뉴스다 딱 잘라서 해명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캠프 측은 사진 속의 남성, 바로 조직폭력배가 아닌 영어 강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이재명 캠프에선 사진 당사자는 영어 강사로 재직 중인 정모 씨라면서요. 직접 인물을 지정해서 이렇게 꼭 집어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당시에 성남시장실을 개방해서 누구나 방문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결국 집무실 조직폭력배 방문설은 현재 힘을 잃게 되는 모습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영하 변호사는 성남국제마피아 출신 박철민 씨를 접견하는 등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를 겨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은미 기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영상도 잠깐 봤지만 장영하 변호사라는 인물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이 시청자분들도 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이게 싶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장영하 변호사가 어제 이 기자회견을 자처했었던 이유가 이 제보자, 이 조폭이랑 이재명 지사가 연관이 돼 있다는 이 연루설을 얘기한 이 제보자 박철민 씨의 말이 그 믿을만하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연 이 기자회견이었었는데 굳이 이 제보자의 어떤 신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자회견까지 해야 했었던 이유가 바로 가짜 돈다발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짜 돈다발 사진에 대해서도 이 어제 취재진들이 직접 물어봤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시장 측에 돈을 전달하고 할 때 받아서 사진을 촬영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린 이유는 과시욕에서 허세로 올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좀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돈을 촬영한 것이 아니고 돈을 전달하고 할 때 현금 뭉치가 있어서 꺼내놓고 사진 촬영하고 전달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논란이 된 이 가짜 돈다발 사진, 이 여기에 대해서 이 장영화 변호사는 이 제보자 박철민 씨가 이재명 지사 측에 돈을 해당 그 사진에 나온 그 돈 뭉치를 전달한 건 맞는데 이 제보자가 이 큰 돈이 들어오니까 내가 그냥 과시욕에 그 사진을 찍어서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이 SNS에 올렸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었을 그때 그 당시에 이 돈다발 위에 같이 놓여 있는 그 뭐 렌트카 업체의 명함, 그 사업체가 아직 이 생기기도 전이었었다라는 이런 정황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 말을 이 고지고대로 사실 믿기가 어려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영화 변호사가 나의 이 제보자 이 박철민 씨는 믿을만 하다라고 이 거듭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를 무려 13가지가 넘게 들었는데요. 이 13가지의 면면을 좀 보게 되면 박철민 씨 얘기가 좀 디테일한 부분이 좀 바뀌기도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좀 대체적으로 구체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 아까 그 이동석 기자가 얘기했었던 그 시장실에서 찍혔던 그 사진을 제시를 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조폭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건 나는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조폭스럽지 않느냐. 이 조폭이랑 연관이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라는 걸 근거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여기 이 보수 유튜버 채널 이 가세연을 얘기를 하면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이 아주 정보력이 좋은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라는 걸 이 근거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 이 근거라고 얘기한 얘기의 대부분들이 상당히 추측인 어떤 의혹인 이 본인의 생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연 기자회견이었지만 사실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히려 더 이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소 의원님, 이 부분이요. 지금 김은미 기자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신뢰도가 더 떨어지는 부분이었다. 지금 이 조직폭력배 연루설에 대해서 많이 오락가락해요. 자, 이 부분 이재명 후보에게 영향이 뭐 있을까요? 이게 일종의 이제 가랑비 효과일 수도 있죠. 가랑비 효과요? 네,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이 뭐 이재명 후보와 조폭 연루설 부분이 과거에도 좀 나왔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예, 한때 이제 나왔다가 사라졌는데 다시 이번에 등장해서 계속 이렇게 이 어떤 이슈에 오르내리고 지금 저희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 실체 여부와 관계없이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 속에 이 조폭 연루라는 이미지가 하나가 자꾸 이게 씌워지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로서는 참 이게 뭐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더라도 어쨌든 그것이 이 다뤄지면서 계속해서 대중의 이미지 속에는 하나 남아있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 이 불편한 상황이 되는 거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슈가 이제 새끼를 칩니다. 그 2007년에 그 변호했던 그 이재명 후보가 변호했던 당시 그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 부분에 대해서 뭐 잘 몰랐다라고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뭐 그렇지가 않더라. 나중에 또 한 번 했더라. 뭐 이런 뉴스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자꾸 새끼를 치면서 번져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걸 딱 어떻게 좀 끊어내기가 참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제기된 이 정 변호사가 얘기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저거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그냥 주장이 나온 상황 정도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사실관계 판단은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좀 그런 가랑비 효과를 좀 노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상황도 한번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 4인방으로 꼽히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이 4명이 어제 동시에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 중에서 남욱 변호사의 검찰 소환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실대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소명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실대로 다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는 말씀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 어떤 취지로 이유가? 아닙니다. 바뀐 게 아니고 오해들 하신 거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이 지사가 아니었다고 알고 계셨다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50억이 두 분한테 처음부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50억이 두 분한테 전달된 걸로 알고 계시다는 건 맞는 진술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은미 기자, 핵심 4인방 모두 소환된 거 상당히 이례적인데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들 4명 모두 지금 검찰 청사 안에 있죠.
맞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각에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 4인방 모두 이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이 안에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사실 이 4명, 이 어제도 사실 한날 한시 지금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혹시 대질 신문하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생각이, 이런 전망이 있었었는데 대질 신문을 하진 않았습니다. 때문에 혹시 오늘은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 또 하나 이 대장동 사건 수사가 사실 급물살을 타게 된 거는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이 녹취입니다. 이 녹취록인 건데 이 녹취를 어제도 이 4명 키맨 모두에게 들려주지 않았었는데요. 오늘은 이걸 들려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4명 모두가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의 방어권 측면에서도 이걸 들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걸 들려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 구속 시한이 내일까지입니다. 이 내일은 재판으로 넘겨야만 되는 시한이기 때문에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어떤 공소장 작성에서 들어간 어떤 혐의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 배임 혐의가 이 사실관계가 맞는지 여부 등등을 이 4명에게 모두 이 질의를 해서 좀 물어보고 이 최종 이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늘은 대질신문이나 어쩌면 이 녹취록도 이 당사자들한테 들려주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 오늘 다시 소환된 이 핵심 4인방, 과연 이들의 입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검찰 수사 상황은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옹호 논란에 윤석열 사과 대신 유감.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전두환 씨 옹호 발언, 어제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 후폭풍 여기에 그대로 옮겨갔습니다. 어제 내용 먼저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당장 감옥에 가둬둬! 시원찮을 판국에! 대통령 후보라고! 제1야당이 대통령 후보라고 나온 윤석열 후보가 그런 학살자를, 그런 범죄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5.18 망월명예에 참배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어떻게 5.18과 12.12에 대해서 그걸 빼고 전두환 정권을 평가할 수가 있느냐. 혹시 윤석열 후보께서 내가 제2의 전두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제 제가 말씀하신 건 앞에만 뚝 잘라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 봤습니다. 윤 후보님은 말을 너무 함부로 하시고는 계속 여기 나와서는 상대방한테 잘라서 얘기한다, 오해한다 계속 그러세요. 경선이 끝나면 광주에 달려가서 따뜻하게 그분들을 위로하고 보듬겠습니다. 50시대에 정치가 있었습니까? 독재만 있었죠. 저는 50 시절에 검사 있으면서 전두환 대통령 형도 잡아 넣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지난번 대선 나오셔서는 그 밑에 박정희 애들 전두환을 시켜가지고 계승하겠다고 하시지 50대 않았습니까? 아니 본인도 전두환 대통령을 계승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동석 기자, 지금 어제 토론회 내용 잠깐 봤는데 이 자리에서도 뭐 사과라든지 유감 표명이라든지 뭐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예비후보의 발언을 둘러싼 비난은 곳곳에서 터져 나왔는데요. 유승민 예비후보 5.18 광주와 민주화운동을 이렇게 예를 들면서 어떻게 전두환 정권을 평가할 수 있냐. 완전히 오공을 수호하고 독재를 수호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날선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제2의 전두환이 되겠냐는 생각이냐 공세 수위를 한껏 높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예비후보 과거 어느 정부든지 업무 방식이나 정책에서 잘된 게 있으면 뽑아서 써야 된다는 취지라면서 발언 취지를 이렇게 해명을 내놨습니다. 네. 홍준표 예비후보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나는 검사 시절 전두환 대통령의 형도 이렇게 집어넣었던 사람이라면서요. 차별성을 강조했지만 윤석열 예비후보는 지난번 대선 때 박정희, 전두환을 계승하겠다고 하지 않았냐면서 홍 예비후보를 몰아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예비후보 토론회 이후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윤석열 예비후보가 입버릇처럼 이렇게 거짓말로 음해하고 있다. 2017년 대선 당시 박정희, 전두환처럼 TK 출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말은 기억이 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전두환 계승한다는 말로 둔갑시킬 수 있냐. 그러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토론회를 통해서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설명이라든지 취지에 대해서만 설명했던 윤석열 후보. 자, 그런데 윤정 기자, 네. 오늘 보니까 입장이 달라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결국 오늘 이 전두환 미화 논란과 관련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어허. 이 별도의 기자회견 자리를 만든 건 아니었고요. 이 오늘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청년 정책과 공약 발표식을 가졌었는데 이 행사에 앞서서 유감을 표명한 겁니다. 이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해운대 당협에서의 제 발언은 50 정권을 옹호하거나 찬양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각 분야에 널리 전문가를 발굴해서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 정치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그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유감의 표현으로 그렇게 제가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할 만한 말이라고 생각했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국민들께서 적절하지 않다 그거는 라고 지적을 하시면 그 비판을 수용하고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이죠.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는 이 해당 발언이 50 정권을 옹호하거나 찬양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 각 분야에 널리 전문가를 발굴해서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그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실 여야 모두에서 굉장히 강도 높은 사과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호남을 직접 찾아서 석고대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윤 전 총장 오늘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가 아닌 유감 표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자들이 사과나 사죄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냐는 질문에 유감의 표현이다라고 답을 한 건데요. 다만 지금부터 이 앞으로 국민의힘 TV 토론이 계속 예정이 돼 있는데 이 TV 토론이 모두 끝나면 이 상처받은 호남의 유권자들을 만나기 위해 호남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지금 이 윤석열 후보 발언에 대해서 참 많은 비판이 나와요. 지금 여기도 있지만 진중권 전 교수가 발언 자체도 문제지만 사과를 거부하는 게 더 큰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현주 전 의원도 실언보다는 절대 사과하지 않는 게 더 심각하다 이렇게 많은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가 아니고 유감 표명이라 유감이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난 모르겠다. 사실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하는 사람들이 특히 흔히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한 행동이 법에 위반됐을지 모르지만 나 죄 지은 건 아니다. 뭐 이런 식. 그러니까 뭐 법정에서 설사 실형이 내려져도 그럼 내가 죄 지은 게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한 확장의 논리인데요. 사실 이건 윤석열 후보가 정말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전두환이라는 우리 역사에 7년의 재임을 한 전직 대통령이지만 이 양반에 대해서 과연 어떤 부분을 평가를 해야 될까? 저는 뭐 다른 거 다 떼더라도 5.18로 얘기되는 자기가 지휘했던 군이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민간인을 학살한 이건 사실 어느 나라에서든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역사적인 평가라는 게 아주 냉혹하게 부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후보가 과연 이번에 했던 발언이 일부에서만 반발을 한다? 뭐 호남 지역, 광주 지역에 있는 분들만 반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 착각이라고 저는 봐요. 또 본인이 사과나 사죄라는 얘기에 대해서 끝까지 거부 내지는 거절을 하고 그냥 유감 표명한 걸로 그냥 넘어가십시다라는 식의 얘기가 이번 사태가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윤 후보는 그동안에는 말 실수한 거에 대해서 공격이나 비판이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즉각 수용을 하고 뭐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참모들 회의에서 그런 식의 전략을 세우는 것 같아요. 뭐 별 문제가 없다. 그냥 강공으로 밀어붙여도 된다라는 게 곳곳에서 보이는데요.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있죠. 그러나 이번 이 사안은
단순한 말 실수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여진이 남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한뉴스에서 전해드렸던 이 누리호 발사, 당초 오늘 오후 4시 발사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1시간 늦춰져서 오후 5시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 1시간 늦춰진 걸로 봐서는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날씨 영향인 건지 요거는 좀 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4시에 발사 예정이었던 누리호 발사 1시간 늦춰져서 5시 발사로 늦춰졌습니다. 자, 김원미 기자.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요. 이전에 김종인 비대위원 체제에서부터 이 호남의 공을 엄청나게 들였잖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 유감 표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 고민이 많을 것 같긴 해요. 네, 그 고민 끝에 이준석 대표 오늘 또다시 이 호남을 찾았습니다. 이 바로 전남 여수 순천을 찾은 건데요. 뭐 물론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호 이 발사 현장에 당 대표로서 이 오늘 오후에 이 참석을 해야 되는 일정이 있긴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겸사겸사 간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이 국민의힘 당 관계자가 말하기를 이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 때문에 호남 민심을 좀 다독이는 차원에서 이 일정을 넣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이준석 대표 이 오늘 전남 여수 순천에 이 여순항쟁 위령비 위령탑을 이 참배를 하러 갔는데 여기에서 한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가 전두환 대통령의 사진이 당대표실에 걸려있지 않은 이유는 그분의 통치 행위 등에 대해서 저희가 기념하고 추념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어떤 취지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본인이 부차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또 전달이 됐겠지만은 저는 다소 그 의견에도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전두환 대통령의 5.18과 12.12를 제외한 정치 행위에 대해서 옹호를 하기에는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정치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통치를 하셨을 뿐이지 다른 사람과 화합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정당 간의 의견 교류를 만들어내고 이런 정치 활동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이준석 대표 뭐 거의 작심하고 얘기를 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네. 저 이야기를 하러 이 호남에 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준석 대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떤 의미로 이 발언을 했는지 몰라도 이 아무리 나한테 설명을 해도 난 여기에 동의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인식에 반대한다면서 전두환 씨는 정치가 아니라 이 통치를 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당 대표실에 걸려있는 이 역대 대통령의 사진까지 언급을 합니다. 이 역대 대통령 사진 중에 당 대표실에 전두환 씨는 없다. 왜냐하면 정치가 아니라 통치를 했기 때문이라는 건데 그러면서 당에서 정치하는 분들 특히 호남 관련 발언은 최대한 좀 고민해서 하십시오라고 굉장히 윤석열 후보한테 어떻게 보면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위령탑을 찾아서 이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씨에 대한 발언 이건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도 이 거듭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윤석열 후보 들으라고 한 말인 게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윤석열 후보 이 전두환 씨 옹호 발언도 그렇고요. 최근에 거친 발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윤 후보의 거친 발언들 이 배경에는 당원들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런 발언들이 당원들하고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많이 나왔더군요. 그 관련 영상 한번 보시죠. 이게 도대체 야당의 대선 후보가 할 소리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권 교체 하겠습니까? 정권을 가져오냐 못 가져오냐는 거는 둘째 문제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소 의원님, 이 윤석열 후보의 거친 발언들 그 배경에 당원들이 있다 이런 분석 동의하시나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뭐 그 얘기는 상당히 이제 전략적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얘기했다라는 건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번 발언의 여러 가지 흐름들 속에서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에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표를 주는가? 이미 이게 지금 80년대도 아니고 지금 2020년, 2021년 시점인데 이미 저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다 끝난 상식적인 선에서의 평가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당심을 얻으려고 저런 얘기를 윤석열 후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당원들을 너무 좀
평가절하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이준석 대표가 당선될 때 이준석 대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면 돌파했거든요. 탄핵 부분에 대해서도 할 얘기 다 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높은 득표로 당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하는 얘기는 그 어떤 본인의 역사관, 본인의 세계관 이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본인의 실수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또 봐야죠.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정치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해석될까라니 정치 메시지에 대한 이해도 훈련이 너무 안 돼 있다.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현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민심과 당심은 저는 당심도 민심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최근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보여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심과 민심을 분리해서 이것이 지금 이제 본경선에서 뭐 당심의 비중이 50%로 올라갔으니까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발언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저는 좀 잘못 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어떤 세계관이 반영돼서 나온 그리고 이 정치 메시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훈련이 덜 된 그런 것을 보여주는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과 관련된 논란 여기서 정리하고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한 가지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이 나눴던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많은 논란, 의문들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요. 김웅 의원이 발언했던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이 중에서 저희가라는 부분이 지금 계속 논란이 확산되는데 김웅 의원의 목소리로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방송을 보면은 앞뒤 다 자르고 좀 이야기한 게 많더라고요. 제가 제보자가 누군지를 몰랐었고 계속 헤맸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검찰 측의 제보였는지도 글쎄요, 뭐 저희라는 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은 검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 측에서 초안을 잡는다라는 이야기는 저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녹취 지금 나온 내용에도 지금 그런 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검찰하고 연계를 시키는 것은 그냥 더불어민주당의 희망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지영 기자, 김웅 의원이 지금까지 녹취와 관련된 여러 질문들 중에 얘기를 하면 다 기억 안 난다,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방금 영상을 보니까 이 저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딱 집어서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김웅 의원은 이 고발장과 관련해서 누가 만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인터뷰를 보면 말이 약간 바뀝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저희라는 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검찰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검찰은 아닌 걸로 기억한다라고 말이 바뀐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택적 기억이냐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해명 속에서도 고발장을 누가 만든 건지 그렇다면 이 고발장이 손준성의 이름으로 전달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어서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저희 발언뿐만 아니라 또 녹취록 속에 이 윤석열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 윤석열의 이름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시비거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해서 또 그 얘기를 한 이유만 기억을 하는 모습이 보여서 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지금 이 대화 내용 공개되고 나서 여권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선거 개입 드러났다 이런 공세 엄청나게 거세져요. 네, 맞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나섰는데요. 송 대표는 이것은 국기문란 행위로 탄핵 사유라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송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결정하는데 판단할 수 있도록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결정되기 전에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된다. 이런 점을 부각시키려는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송 대표는 윤석열 후보의 지시나 사전 보고됐다는 진술이 나오면 윤석열 후보가 사주범이 된다면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김웅 의원을 비롯한 정점식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 청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는요. 공당의 책임을 지길 바란다. 스스로가 밝히지 못하면 외부에서
강제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계속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윤 의원님, 앞서 우리 윤정 기자가 설명했던 부분, 저희가 검찰은 아닌 것 같다는 김웅 의원의 해명. 자, 그럼 저희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앞뒤 맥락을 보면 저는 뭐 검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준성이라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고요. 그리고 17분 뭐 30여 초만 공개가 됐습니다만 그 부문 나온 거를 보건대는 김웅 의원에게 뭔가 작업을 했던 팀이 검찰에 분명히 관여가 된 조직인 걸로 또는 개인인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피고발인들의 대상 중에 알려져 있는 유시민 또는 최강욱 같은 정치인이나 정치인에 준하는 사람들 말고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부인, 그 장모에 대해서 보도를 했던 언론인들이 들어있다는 거에 저는 상당히 주목을 해요. 그들을 모두 다 고발 대상으로 정해놨다는 거는 선거 개입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어느 특정인 그 지금 얘기한 윤석열 일가에 보도를 했던 언론인들에게 뭔가 고발 같은 이 공격을 하려고 했다는 게 이게 과연 검찰이라는 공조직에서 했어야 되는 일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정말 검찰 조직을 사유화했다라는 거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점에서 김웅, 손준성 그리고 정점식처럼 이미 드러난 키 플레이어들에 대해서는 빨리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걸로 저는 봅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공수처가 진행을 하고 있죠. 수사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